이정모 전 국립과학관 관장님 그리고 지금은 베스트셀러 작가님 모시고요. 지금의 계엄 사태, 쿠데타 사태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화두 이게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끼치는지 과학자의 눈으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과학관장을 지낸 이정모입니다. 네. 아니 조금 아까 우리가 한가하게 지금 이 얘기하고 있을 때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지난 일주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되게 바른 생활 사나이예요. 바른 생활 사나이에서 딱 자정 지나면 좀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뭐 글을 쓰고 이러는데 지난 12월 3일 날 꼬박 밤을 샜죠. 이게 뭐 한 5시쯤 잠이 든 것 같아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계속 리듬이 끊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직까지도 계속 오고 있는 것 같고. 그 와중에도 그냥 계속 지방에 강연이 있었어요. 특히 교사들 강연을 많이 다녔는데요. 왜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고 왜 정치적인 이야기 하면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작년 2월까지 공무원이었지만 이제 지금 공무원 아니니까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제 공무원 연수장에서 뭐 정치적인 얘기하기는 되게 부담스럽긴 합니다. 가지고 뭐 어떻게 딱 정치적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세상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는가.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윤석열 씨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이야기하면 다들 너무나 호응을 잘해주세요. 심지어 거기 높으신 분들, 왜 교사들 말고 장학사, 장학관 이런 분들도 너무나 호쾌하게 이거 우리 정리를 해야 된다. 이제는 그런 거죠. 이제는 사실은 이제 너무 깔끔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과학자들은 정의라는 걸 중요하거든요. 데피니션. 조건들만 이야기하는데 어떤 조건에서 그 사람이 대통령인 한에서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 수 있다. 요만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체계야. 그런데 뭐 이미 다들 그 사람은 반란수계고 반란수계는 더 이상 뭐 현행범이어서 잡혀가 될 사람이 뭐 자기 스스로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저는 좀 더 자유롭게 해야 되고 생각보다 좀 더 진도가 빨리 나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착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정모 관장님 사랑하시네요. 황금양털님, 올휴민트님, 윤농무님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 환영합니다. 뭐 뵙고 싶었습니다 하고 계신데 다른 분들도 혹시 이정모 관장님 아는 분들 계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네. 관장님 근데 진짜 그런 과학은 원래 원인과 결과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좀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고 가치를 개입시키지 않고.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번 사태가 혹시 어떻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죠. 그건 기본적인 그 양식과 양심이 없는 사람. 자기의 선서를 하잖아요. 헌법에 아파서. 근데 그분이 뭐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구속도를 했으니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뭐 머리가 나빠서 떨어진 건 아닐 거고 시험이라는 게 운이 안 좋으면 안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자기가 내용은 잘 알겠죠.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르지 않잖아요. 그런 뭐 양심이 없는 사람이 거기 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양심이 없는 사람을 사실은 뻔히 알았겠죠. 뻔히 알았지만 또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밀었던 사람들도 다 같이 반성해야 되고 이번 기회에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게 최근에 내신 책들 생각을 해보니까 막 연결되면서 얘기가 막 생각이 이렇게 복잡해지기도 하면서 명쾌해지기도 하는데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라는 책도 내시고 지금 여기는 찬란한 멸종도 내시고 하셨죠. 그러니까 세상 과학이라는 게 지식인 것만은 아니고 뭔가 세상을 보는 태도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걸로 제가. 그렇죠. 저는 이제 20세기에는 문해력이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읽고 쓰고 말하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문화인으로 교양인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21세기잖아요. 이제 과학 문해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과학 문해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엄청난 과학 지식이 쌓여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과학 지식이 너무나 넓고 깊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과학자들 그 지식을 다 쫓아가지는 못합니다. 근데 과학 문해력이란 건 뭐냐면 결국 세상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합리적으로 숫자로 따져볼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게 누구에게 이익인가를 따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대화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일단 정리를 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반복을 해요. 그러면 이거 서로 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이야기인데 내가 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 딴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너가 이야기한 게 당신이 이야기한 게 이거죠. 확인하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 칭찬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생각하셨습니까? 네. 좋은 아이디어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네요. 그러니까 정리하고 칭찬하고 다만 하면서 네.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적을 하죠. 그 사람을 통째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대화를 진행해 나가는데 이렇게 진행하게 나갈 때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태도예요. 네. 근데 겸손함이란 게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본능과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거리끼지 않는 것이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기존에 갔던 생각을 기꺼이 바꾸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능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게 뭘까요? 나는 천재가 아니야, 똑똑하지 않아. 이런 거죠. 과학자들 정말 잘해요. 그냥 실험실만 가보면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알게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지식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거. 모르는 게 많잖아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모르는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른다고 말한 것을 정말로 잘하죠. 그러니까 실험실에 있어 보면 특히 외국에 유학 갔을 때 보면 온갖 나라의 말로 모른단 말을 들어. I don't know, ich weiß nicht, 놀로세 막 한단 말이에요. 네네. 왜? 일상적으로 하니까. 독일 친구들이 한국말로 모른다가 뭔 줄 알아요? 정말 몰라? 정말 몰라?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뭐 안다고요? 네, 그렇죠. 단어를. 내가 모른다고 하든 몰라 임마 막 그러니까. 근데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기존에 갔던 생각을 기꺼이 바꾸는 겁니다. 네, 이게 네. 정말로 중요한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새로운 두 책의 대화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보면 천동설과 지동설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대화하는 장면이 정말 멋있는데 그게 살비아티 사그레도 심플리초. 살비아티는 갈릴레오와 같은 지동설주의자고 심플리치오는 단순한 생각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천동설주의자예요. 근데 그 사이에 사그레도라고 하는 사회자가 있습니다. 이원재 선생님 같은 분의 명사회자가 딱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 처음에 그 심플리처가 뭔가 복잡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회자가 그걸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네. 사회자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야기해요. 살비아티. 쟤 지금 뭐라는 거야. 나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어. 네. 라고 인정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살비아티가 저 천동설주의자 말을 천동설주의 말은 이러이러 아리스토텔레스 말씀을 인용해서 이러하다는 거지. 확인을 해요. 너 내 말이 맞지? 그래.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니? 좀 훌륭해. 다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근데 그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심플리초의 자세였어요. 처음에 세 사람이 만났을 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선생님 책을 읽었는데요. 머리가 나쁜지 이해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아는 것도 없이 책을 써서 그렇죠. 그러니까 본능의 한계와 지식의 한계를 인정했던 거고 네. 그다음에 사그레도가 쟤 뭐라는 거 한마디 이해하지 못했어. 모른다고 시작하잖아요. 그 쭉 대화하다가 이 대화의 주인공이 천동설주의자인 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평생 천동설이 맞다고 진리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천동설이 진리라고 믿고 있었지만 그 대화를 통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누구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과학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과학자에게 진리를 물어보면 안 돼요. 객관적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이?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합리적인 진실인 거죠. 예를 들어서 천동설을 지동설을 넘어올 때 가장 중요한 발견이 목성에서 달을 발견한 거였어요. 그때 네. 4개였어요. 네. 그게 제가 학교 갈 때 13개, 칼세건 책을 써서 17개, 5년 전에 62개, 4년 전에 79개, 자꾸 지금 92개요. 계속 바뀌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목성의 달이 새로 생기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네. 우리가 망원경이 좋아지고 탐사선 가니까 네. 발견하게 된 거죠. 네.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가 원자에서 바뀌다 그냥 쿼크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은 진리가 아니라 잠정적인 해답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의 조건에서 가장 어떤 게 합리적인 건가를 얘기했을 때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틀이 있어요. 이 틀 안에서 지금 상황이 어떤 건가? 그 과학자들은 되게 쉽게 결정을 하죠. ESC라고 하는 젊은 과학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네. 엔지니어, 포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인가 그래요. 내가 저도 그 회원지만 저 답답해 죽겠어요. 뭐 하려면 너무나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의가 정말 민주적인 집단이어서 너무 오래 걸리는데 여기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한 데는 불과 이틀 만에 쫙 나와버리더라고요. 이번에 그 쿠데타 계엄 쿠데타에 대한 여기 할 때 보면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안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대통령제 우리나라의 지금 헌법 체계 안에서 이건 어떤 걸까? 너무나 쉽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는 게 나오니까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쏟아져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갑자기 현직 대통령 윤석열 씨의 이 사고 방식이 과학적 사고 방식에 비하면 어떤가 이게 좀 궁금한데 왜 예를 들면 뭐 분명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를 지지하는 것 같은데 여론조사하면 왜 이렇게 낮게 나오지? 여론조사가 조작된 거 아닌가? 부정선거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인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거에 졌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 뭐 주술에 빠져 있기 전에야 그러니까 최소한의 합리적인 신문만 제대로 자기 눈으로 조선일보만 봐도 네. 조선일보만 봐도 평생 조선일보만 봐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다음에 또 제가 요즘 막 하고 싶은 게 뭐 사회자께서 윤석열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 여기도 좀 발음을 정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옛날에 리간 주지사였을 때 대통령이 되면 레이건으로 불러달라 그랬어요. 네네. 근데 그때 말이 돼요. 왜냐하면 영어는 다양한 방식으로 읽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아일랜드에서는 레이건이라고 레이건이 해달라고 해서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봐도 윤석열이라고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윤석열이라고 윤석열이죠. 이게 어떤 문제냐면 네. 다음 세대에 가서 우리 자음접변과 연음 법칙을 설명해야 되는데 다음 아이들이 국어 공부 너무 어려워져요. 네.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윤석열이라고 다들 불러줬던 시기가 있었지만 적어도 12월 3일 이후에는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이라고 정확히 부를 필요도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반성하고 고치겠습니다. 윤석열 씨의 사고방식은 과학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조금 더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한가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깊이가 있는 전 궁금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을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키겠다고. 근데 인간도 동물이잖아요. 사실. 포유류 아닙니까? 네. 포유류 중에 아니면 뭐 동물 중에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 집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 그 물고기들도 왜 자기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없애버려요. 그다음에 악어, 그다음에 많은 그 늑대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적당하게 이 알파 늑대가 있었는데 네. 이게 자기가 알아서 물러날 때가 있어. 내가 더 이상 못한다. 근데 물러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쫓아냅니다.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동물의 왕국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건 그 동물의 왕국 참 살아야지 우리가 너무 하잖냐 이런 얘기 했는데 동물의 왕국은요. 그러니까 그때 뭐 유승민 하면서 배신했다. 네. 동물의 왕국 못한다는데 동물의 왕국은 정말 배신 잘해요. 배신이 뭐냐면 집단의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단의 안전을 위해서 두 사람들 물러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어도 종도 마찬가지예요. 종도 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구에 살았던 종의 90%는 배경 멸종이란 거로 사라져요. 네. 배경 멸종이란 게 뭐냐면 영어로서 백그라운드 익스팅션이에요. 네. 아무 문제도 없는데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뉴스토마토 이거 얼마나 잘 나가는 회사예요. 하지만 여기도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 문제가 없는데 왜 자기 인생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제가 일했던 국력가청 같은 매달 열명씩 나가고 몇 명씩 들어와요. 근데 이 세상은 그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기업도 왜 구조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회사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 사람들이 나가야 됩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자연도 그러니까 자연의 구조조정은 뭐냐면 대멸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환경 조건이 나빠지면 주로 그 환경 조건이 기후입니다만 나빠지면 생명체가 뭐 75%, 80%, 90%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이 만약에 그 대멸종을 지금 상황에 대비한다면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멸종을 경험하고 있는 건가? 대멸종을 경험하고 있는 걸까? 뭔가요? 멸종이죠. 이건 배경 멸종입니다. 대한민국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네. 저는 뭐 12월도 좀 더 봐서 한 일주일 안에 뭔가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여기는 요소들 누군가 자리를 비켜주고 새로운 사람이 차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대멸종이란 거는 한국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죠. 네, 근데 한국이 망할 조건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아주 잘 한국 사회는 이것을 잘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12월 3일 날 화가 났지만 나 사실 뭐 2-3시간 만에 끝날 거라 생각 못 했어요. 네.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막. 그렇게 말고 그래도 3일은 갔겠거니. 그러니까 3일 되면 군인들이 물러날 거다. 나는 이걸 개헌했다 그러면 광화문에 탱크 쫙 들어와서 장악하고 그 상황에서 옛날 천안문 때 생각하고 그러면 다들 가족들의 온 가족이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밀어내고 민주주의의 힘으로 나 평화롭게 3일 안에
해결을 하겠다 네. 생각했어요. 근데 제 생각보다도 훨씬 빨리 진도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윤석열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는 뭐 국회 이제 존중하고 싶은 반도 없는 105명. 네. 그죠? 그 사람들 자기의 주권, 국민들이 위임한 주권을 활용하지 않았고 활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 거의 감금해서 못하게 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분들은 이번 기회에 배경 멸종으로 사라져야 될 사람이다. 그래야지 그들이 사라져야지. 저는 뭐 보수가 아닙니다만 뭐 양날개로 날아야 되는 거잖아요. 보수의 진정한 좋은 보수들이 등장해야죠. 좋은 보수가 등장해서 좋은 진보가 같이 발전해야 되는 계기가 필요한데 전 이번이 아주 좋은 계기였다. 그것을 저는 그 뭐 하늘이 도왔다라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평상시에 쌓아놨던 저력이 있었기에 이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학계도 그러니까 이미 뭐 왔던 것들이 있어요. 이미 그 작년에 재작년이죠. 예산 과학기술 예산 쫙 빼면서 아, 이 사람이 합리적이지 않구나라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당시 장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나 퇴임하기 전날인가 전전날 만났는데 아, 윤석열이 그 당시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양자역학에 조예가 깊다. 네, 그래서 이 양반이 좀 정신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윤석열이 무슨 양자역학이 있어? 양자가 뭔지도 모를 거야. 그럼 친자 양자지밖에 모를 사람들한테 양자역학이 왔고 양자 컴퓨터 이런 얘기하면서 아, 여기가 정말로 오래가지 못할 뿐이에요. 그 장관님께서는 그런데 학문적으로 뛰어나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라고. 용비어천가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아, 그걸 나한테 왜 해요? 굳이 왜 그 얘기를 단둘이 있는데. 그래서 완전히 거기에 그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라는 생각까지 원래 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 조짐들이 항상 있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일이 한꺼번에 툭 터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화산이 터질 때도 뭔가 피직피직 튀어나온 것들이 있다가 나오는 것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고 두려워하지 않더라. 제 딸이 하자마자 엄마한테 막 카톡을 치는 거예요. 나자마자 카톡 한 게 엄마 보고 아빠 어디 못 나가게 잘 간수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이제 지네들이 나갔더라고요. 따님이 딸이 나간 거 보고서. 장하네요, 딸이. 그래서 걔는 강아지를 걱정을 되게 많이 친대요. 뭐 걔를 놔두고 집에 나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우리는 그 이제는 어떤 구태타도 할 수가 없는 나라구나. 되게 탄탄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좀 무식하게 요약을 해볼 테니까 적절하지 않으면 좀 지적해 주세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쿠데타와 계엄 선포와 본인의 국회 진입과 탄핵의 국회 일부 의원들이 사실상 반대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이 모두가 동물의 동물보다도 못한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체 사회 전체로 보면 그 동물보다 못한 소수 집단을 이 배경 멸종시키고 다시 회복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회복력을 시민들이 보여줬다. 예. 전 이번 기회에 대해서 내년 봄 되고 나면 정말로 우리나라 훨씬 더 명랑한 사회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이번 겨울을 좀 더 차갑게 지내야 되는데요. 지난 토요일 날 제주도에서 무슨 교사 연수 강연을 했어요. 근데 갈 때부터 그 사람이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그 기념품이 무릎 담요하고 무슨 야광봉 같은 거더라고요. 진짜요? 네. 근데 그거 뭐 미리 준비했을 테니까 그 의도한 건 아닐 거예요. 아니 그때 시위는 이어지고는 있었죠 사실. 계엄 전에도. 근데 뭐 그 기념품 뭐 100명 넘는 걸 한 거리 준비하지 같지는 않대요 제주도에서. 근데 그 끝나고서 저는 먼저 나와서 제주도에 그 탄핵 시위 현장으로 갔어요. 근데 끝나고 나왔는데 되게 웃긴 게면 제주도는 광장이 없어요. 옛날 관덕정 앞에서 모이나 했더니 제주시청의 민원실 앞에 모인다는 거예요. 너무나 조그만 마당에 차서 있고. 근데 뭐 여기 뭐 몇백 명이나 앉아 있겠나 했는데 앞쪽에 앉았었거든요. 사회자는 3,000명이 모였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항상 그 주차장을 뻥 치잖아요. 많이 모였다고. 뭐 그런가 했는데 끝나고 나서 행진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3,000도 아닌데 5,000명도 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물어봤어요. 제주도 의사분에게 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집회를 짧게 하고 행진을 해야지 그 사람들 다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이 이렇게 가면 건너편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쭉 도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쭉 나가서 저는 비행기 타려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막 인사하는 게
처음에 우쭐해가지고 이 사람들 저도 유튜브 좀 나갔다고 점점 알아보려고 네. 했더니 그게 아니라 다 그날 교사의 연수를 받았던 젊은 네. 초등학교 교사들이에요. 아. 젊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자기 연수 받을 거 다 받고 네. 나와서 그 무릎 담요 이거 들고 나오신 거죠. 아. 이제 그거 보고 사람들은 감동적이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건 이미 끝난 게임이어서 난 이번 겨울을 네. 좀 알차게 이번 12월 달을 알차게 보내면 우리 8년 전에 알차게 보냈었거든요. 근데 네. 그때 꼬마 아이들이 다 컸어요. 근데 그 큰 아이들이 이제 그러는 거죠. 저는 아빠보다 이제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물론 제가 애들을 데리고 간 건 아니었어요. 그냥 걔네가 알아서 나왔는데 광화문 앞서 서로 온 가족이 만나서 깜짝 놀랐었는데 지네가 먼저 나가서 그냥 올려지는 거잖아요. 아. 두려움이 없더라.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헌정 질서가 파괴되고 사실상 종의 대멸종을 재촉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응징하겠다는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데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거기다 오히려 희망을 갖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에 저는 경향신문 그다음에 한겨레 신문 경남 무슨 민가 도민일보 뭐 쫙 붙인 거 보고선 이분들은 이제 반성해야 된다. 다분은 뭐 그 나름대로 훌륭한 분이실 텐데 이미 그 탄핵 투표장에서 자기 부결표를 던질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네. 부결표도 아니고 그냥 투표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는 스스로 이제 국회의원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네. 난 굳이 기다릴 필요 없고 그분들에는 뭐 대통령 구속될 쯤 돼서 이제 다 스스로 좀 정리하시는 게 그리고 그 지역의 다른 보수분들에게 자리를 주는 게 배경 멸종의 그 생물학적인 특성에 맞는 거다. 네. 그러니까 그게 최소한의 짐승만큼이라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을 멸종시키는 것이 짐승만큼이라도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뭐 죽이거나 이런 걸 하진 않잖아요. 인간답게. 과학자로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지금. 그러니까 너무나 가혹하게 하는 아니다. 당신도 뭐 가두고 그럴 것도 아니다. 네. 하지만 최소한의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 없다. 뭐 그분들이 뭐 국회의원 월급 갖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닐 거잖아요. 네. 안 되면 또 생활보호 대상자 다 됩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이거는 정말 명쾌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이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민주주의적으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행위하는 거 말고도 사실 기후위기도 오고 있고 네. 뭐 인간이란 종이 뭐 영원히 갈 것도 아니고 금방 멸종한다는 얘기도 있고 기후위기 때문에 다 죽는다는 얘기도 있고 이거하고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됩니까? 민주주의 잘하는 게 기후위기 막거나 뭐 인간이란 종이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일단 될 거라 생각해요. 지금 전 세계가 이제 기후위기 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 세계가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딱 1년만 지나면요. 전 세계에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석탄 발전량보다 많아져요. 그 올해 상반기에만 그 1월부터 6월까지 그 인도에서 새로 확보한 태양광 발전량이 12.1기가와트예요. 12.1기가와트면 우리나라 한빛 원전 12개만큼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인도가 왜 갑자기 뭐 지구 걱정, 기후 걱정해서 그랬을까요? 자기 경제 개발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고 가장 빨리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게 태양광과 풍력이기 때문이에요.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하는 양이 지금 인도가 130기가가 넘었어요.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원전 130개만큼이에요. 근데 이만큼 중국과 인도가 30억인데 막 자기 신재생을 바뀌고 있군요.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엄청나게 싸졌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인도가 배출하는 총 이산탄소량은 많죠. 하지만 1인당 배출하는 건요. 우리가 나가 전 세계 2등이에요. 우리나라 전 세계 평균보다 3배쯤 됩니다. 나 그럴 수 있다 생각해. 우리 선진국인데 3배쯤 할 수 있지. 그런데 유럽에 비해서도 거의 4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유럽 사람들도 에너지 쓰잖아요. 근데 그들보다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4배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이 쓰는 에너지와 우리가 쓰는 에너지가 다르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꼭 트럼프의 나라 미국에 의존하고 싶어요. 미국은 안 그럴 거야. 에너지 팡팡 쓰고 그럴 거야. 근데 실제로 1인당 사용하는 에너지는 미국이 한국 사람 한 3배쯤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출하는 1인당 이산화탄소량은 우리 한 70%밖에 안 돼요.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도 우리보다 엄청나게 에너지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미국도 2023년 말로 태양광과 풍력이 석탄보다 많아졌어요. 트럼프 때도 마찬가지로 변환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아닌 것 같지만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제의 흐름상 정치고 경제 흐름상 경제 안에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가장 싸게 확보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근데 2025년이 되면 전 세계 평균으로 다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신재생 에너지고. 이게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착한 나라가
예쁜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표준이 된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세계 경제 흐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경제의 한 52%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는 급히 해소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전에도 늦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리고 빠른 건 아니었지만 그전에도 늦었는데 최근에는 거꾸로 가버렸잖아요. 근데 그거 빨리 앞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관장님. 네. 그냥 가상적으로 네. 윤석열 씨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비상계엄 선포하고 쿠데타 하려고 했던 건 사실 재생에너지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군으로 다 장악하고 네. 우리나라를 재생에너지 선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예. 민주주의로 하려고 했더니 느려서 안 되겠어요. 예.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한다면 예. 그걸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그래도 봐야 돼요? 처단해야죠. 그래도 처단해야 네, 됩니까? 그럼요. 그게 어떤 한 사람의 민주주의 어떤 한 사람의 의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요. 신재생 에너지를 지금도 꾸준히 설명을 하고 다녀야지 사람들에게 설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때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리 신재생 에너지 안 좋은 나라 아니야. 네, 그런데요. 네. 세계 지도를 놓고 생각해봐요. 독일의 가장 남쪽과 우리나라의 가장 북쪽. 독일이 어디가 훨씬 더 북쪽이잖아요. 그렇죠. 독일 햇빛이 좋을까요? 우리나라 햇빛이 좋을까요? 우리나라가 훨씬 우리나라 햇빛이 좋을 것 좋습니다. 같은데. 독일의 바다 북쪽밖에 없어요. 삼면이 바다예요. 누가 바람이 더 좋아요? 우리가 훨씬 좋아요. 거기다 우리 서해안이 넓게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넓게 얕은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해상 풍력하기도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 신재생 에너지 확보를 치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거의 꼴등이더라고요. 10%밖에 안 되는 어떤 98% 되는데. 근데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꼴등인데 지방자치단체로 아마 기준으로 봐가지고 1인당 신재생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나라 신안군일 겁니다. 네. 신안군 1인당 생산량이 얼마나 많아요? 2035년 되면 뭐 1인당 50만 원씩 해상 풍력을 꽂아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만큼 조건이 좋은 거예요. 주민들한테 거기서 나온 수익 다 나눠주겠다고 그렇죠.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전라남도도 아마 자기네가 필요하고 있는 전기의 250%만큼을 신재생에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라도에 어떻게 해요? 태양광을 새로 선로를 허가해 주지 않고 있잖아요. 우린 충분히 전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가장 큰 사람의 큰 장애물은 윤석열 씨였어요. 처음에 들어오면서부터 네. 그러니까 뭐 탈핵 끝낸다. 탈핵 끝냈으면 원자력 발전소를 해야지. 원자력 발전소 짓기 시작해서 10년 지나야 나옵니다. 네. 그걸로 어떻게 에너지를 해요? 근데 당장 급한 것부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관장님.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기후위기 뭐 이미 끝났다. 이렇게 온도 올라서 우리는 뭐 우리 세대 지나고 뭐 조금 지나면 좀 덥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그리고 종이란 게 원래 다 멸종하는 거 아니야. 인간이 뭐 그걸 거역하려고 그래?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건가요? 전 뒤집을 수 있죠. 사람은 가장 100만 년은 존재되는데 이제 30만 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래요? 하면 충분히 더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2도 1.5도 못 먹으면 끝났다 생각하는데 지금 1.5도 왔어요. 하지만 지금도 이미 기후변화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의 95%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더워서 죽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너무 에어컨 틀면 되죠. 뭐가 네. 문제일까요? 식량 문제입니다. 아. 식량과 물 문제예요. 네. 지금도 기후변화가 없었으면 이미 21%더 나왔을 거고요. 1도 올릴 때보다 옥수수 매일 변은 7, 6, 3씩 줄어들어요 생산량이요. 네. 지금 우리는 태평성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을까요? 전 세계가 식량과 물 문제로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같이 식량 자급도가 42%, 곡물 자급도가 25%가 안 되는 나라는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반도체 팔아서 유조선 팔아서 사올 수 있었지만 네.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올 것도 없어진다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그들 자기네들도 먹어야 되니까. 아랍해범 2010년에 갑자기 왜 아랍해범이 왔습니까? 그 전에 2년 동안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에 여름에 폭염이 들면서 밀 생산량이 15% 줄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 먹을 게 없어지니까 수십 년 동안 독재자 밑에 잘 살다가 좀 지워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한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겁니다. 더위는 인버터 방식의 에어컨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먹는 거와 물은 식량과 물은 그걸 해결할 수 없기 그렇죠. 때문인 거죠. 그러네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어쨌든 간에 극복해야 되고 아직 100만 년 되려면 70만 년 남았으니까 70만 년 극복을 남았죠. 해야 될 의무가 네. 있네요. 충분히 할 수 우리는.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너 시간이 모자라서 너무 아쉽네요. 지금 하여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정모 관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어쨌든 그 짐승만도 못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짐승의 모습이라도 회복을 해서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그게 과학적인 것이다. 이런 말씀 여러분 주셨어요. 곳곳에서 팻말 들고 만나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과학적인 행위입니다.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그것이 과학입니다. 이정모 이 국립과학관 전 관장님하고 말씀 나눴고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